한림 컬러키움 사회를 맡은 호서대학교 강순아 교수입니다. 네. 우리 한림 컬러키움 개최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한림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김치는 자존심으로 정말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김치 소재 하나하나를 모아서 22가지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김치의 날을 사단법인 한국김치협회가 2006년에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지 15년 후 2021년 1월에 법정 기념일로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발효식품의 으뜸인 김치가 최근 중국에서 김치 종주국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김치 종주국 진실 논란에 대해서 우리 김치 탄생 과정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줌으로써 앞으로 과학적인 논란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오늘 한림 컬러키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림 컬러키움 방식은 연사 세 분께서 역사적인 고찰, 또 문헌적인 고찰, 그 다음에 과학적인 접근으로 김치 진실성 논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과 질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한림원의 최윤재 부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은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과 과학기술 정책에 기여하고자 우리나라 우수한 과학 석학들이 모인 학술 단체입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의 최윤재 부원장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김치의 종주국이 중국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일본도 덩달아 김치의 종주국이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계에서 김치와 중국의 파워 차이, 일본의 쯔케모노와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와 어떻게 다른지 식품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 농수산학부에서는 최근 중국, 일본 등의 김치 종주국 주장에 대해 학계 차원에서 식품학 발생 과정과 김치 탄생의 단계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대한민국 김치의 정체성과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제125회 한림 콜로키움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란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와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연사로는 영국에서 음식학으로 철학 박사를 학위를 받으신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교수의 불교 사찰에서의 장과 김치 문화에 대하여 철학적 접근을 들어보고자 하며 전 농촌진흥청 발효이용과장을 지내고 현재 한산 F&G 연구소장으로 재직하시는 김태영 박사로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김치의 기원 논문에 대하여 평가와 고찰을 듣고자 하며 마지막으로는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을 지내고 현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농수산학부장이신 권대영 박사로부터 김치 종주국 논란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을 듣고자 하는 형식으로 마련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분노하거나 국수적으로 주장하는 단계와 중국 한자책에서 비과학적으로 우리의 음식의 기원을 찾으려는 단계를 넘어서 역사, 지리적 특성과 식품의 발생 과정을 통하여 김치 탄생의 단계를 과학적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앞으로의 발생할 여러 가지 논란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길과 지표를 마련해 보고자 본 심포지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콜로키움이 과학적, 역사적, 문화적 고찰을 통해
김치 종주국의 진실 논란에 대하여 모든 학계가 지혜를 모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회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세 분께서 발표를 하시는데요.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만식 교수님하고 김태영 박사님 또 권태영 교수님 세 분이 발표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만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만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불교 사찰의 김치와 장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장경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외전으로 죽순보랄지 이런 식으로 스님들이 별도의 그런 쿡북을 쓰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쿡북을 저술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저술들이 보이지 않고, 여기 보이는 이제 이 채공요리법은 저 청도에 보면 운문사라고 이제 비군이 이제 강원이 있는데 거기서 대대로 내려온 요리법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집 형태의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출판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스님들이랄지 이쪽에서 이제 돌고 있는 이제 그런 사찰 음식 쿡북이 되겠습니다. 이제 역사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이제 고대 파트에 있어서 문헌 자료보다는 이제 고고학적 유물 자료들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장문화랄지 김치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거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남은 실상사의 장고유족, 그러니까 장독대를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장독대를 파묻었던, 근데 거의 이제 깨지고 이제 바닥 정도만 남아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실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종사찰이죠. 그래서 신라말 구산선문이 세워질 때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런 사찰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장독대, 장구의 규모가 굉장히 지금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장독대의 규모로 봤을 때 해당 사찰에 거주하고 있는 상주, 승려의 숫자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 이제 짐작을 하고, 보통 고대 이제 불교 사찰들이 단순히 승려들의 수행 공간, 여기서 역할이 그치는 게 아니라 보통 세시 명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명절을 같이 향유하는 그런 명절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동아시아 세 나라가 거의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흑륜사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명절 때도 절에 와서 여러 가지, 왜냐면은 당시 문화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게 이제 불교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등회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불교 문화들이 세시 풍속들이 그러니까 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행사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음식과 관련해서 보통 사찰이 음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거는 북송 중국에서도 보이고 일본에서도 이제 보이는 모습인데,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사찰에서 음식을 보통 이제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장이 소비되고 굉장히 많은 양의 김치류가 이제 소비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대 사찰의 이 장고
혹은 창고 유적인 고원, 이 부분이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요즘 사찰보다도 더 덩치가 크고, 그 이제 삼국시대뿐만이 아니라 뭐 고려시대, 그리고 뭐 여말선초의 그 의정부 위에 양주, 해암사, 이런데 이제 장구유적을 보면 이게 상당한 덩치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상당한 상주 인원과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을 그 일시에,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얘기 나올 때 많이 언급되는 게 이 속리산 그 서공 얘기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할 때는 이 서공과 같은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 김치 저장 시설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그 제가 이제 워낙에 오늘 초점이 이제 김치인데, 김치와 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장고 유적이 단순히 장고 유적이 아니라 장고 유적 따로 있고 김치도 공간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장고 유적에 김치떡도 같이 그 있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장고 유적을 거대하게 따로 만들고, 또 김치떡 공간을 또 거대하게 따로 만들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독을 묻고 거기에 내용물, 그 뭐 된장이든 간장이든 뭐 김치든 이런 걸 묻기 때문에 그 장고 유적 이코로 김치 떡 유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김치와 관련해서 이제 속리산 법주사의 서공 뭐 이런 그 굉장히 이제 특수한 저장 그 용기죠. 저거는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깊이가 2m가 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저장 용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그 만약에 이제 빈번하게 이제 그 기근이랄지 재해들이 그 발생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을 구휼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사회적 기반 시설, 그 유일한 게 불교 사찰입니다. 일단 굉장히 큰 공간을 갖고 있고, 굉장히 큰 창고를 갖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큰 장 보유량을 갖고 있고, 곡식 보유량을 갖고 있고, 거기에 특화된 그 수많은 노동력, 인력들이 있어요. 승려들이 있어서 고려시대 구휼사업 그러면 다 거의 사찰입니다. 왜냐하면 사찰을 대체할 만한 그런 다른 시설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휼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뭐냐, 일단 굶어 죽는 사람 먹여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1차적으로 당연히 공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과 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공유와 소금과 장만 언급됐다고 그래서 김치는 없네? 이게 아니라 소금과 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공유로 밥을 하고 소금과 장으로 그것만을 해서 반찬 먹어, 이 얘기가 아니라 소금과 장을 줄 테니 너네가 산채를 뜯든 들에서 무슨 어떤 채소를 뜯든 그거를 가져다가 소금과 장을 통해서 반찬을 만들어 먹어,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김치와 장이 이제 밀접하게 그 연관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 원광국사라고 하는 분은 조계종 그 6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진울부터 세 가지고 그 6번째 그 버블인 분인데, 고려 문과 장원급제자죠. 동생도 또 뭐 장원급제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그 선승들의 그 시를 통해서 이들의 삶 속에 그 소금과 장, 여기서 이제 단순히 뭐 주로 이제 채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는데, 뭐 이제 초 아니면은 뭐 채소 소자 써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는 나물류, 하나는 김치류,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에 두 줄만 읽어보면 밥에는 채소를 더 넣고 두 시에는 소금을 더 넣어야 한다네. 그러니까 시 속에 염장이 계속 나옵니다. 채소하고. 근데 요즘처럼 명확하게 무슨 김치, 뭐 이를테면은 뭐 통김치, 뭐 오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그런 시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했을 때 참 얘기하기가 야 구체적으로 무슨 김치야. 그러니까 뭐 조선문헌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김치를 언급한 예도 있는데 그 예들이 이제 보통 이제 굉장히 이제 드물고 아주 간단하게 그 승려들이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채소 뭐 이런 식으로 채소와 염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언급을 하고 가서요. 그래서 그 이제 승려들의 그 시 속에 그 국이랄지 밥이랄지 그 염장이랄지 소금과 장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염장이 그 선불교에서 최상의 종교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깨달음, 전법의 상징으로 사용됐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치와 관련해서는 그 전혀 다른 의미의 그런 내용을 이제 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 밑줄 친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이 시가 어떤 시냐면은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그 도반이 그 행각,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그 수행을 위해서 그 떠나는 그 상황에서 그 계속 머무르는 그 이제 스님이 저거를 그 자수 스님이 읊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그렇게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행자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의 대표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치독에 빠지지 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김치독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김치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세속사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 여기에서 김치라고 하는 게 지금 언급이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불교에서 그 음식의 맛과 양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그 한자로 맛에 대한 탐욕, 미식탐이라고 그러고 음식을 많이 먹는 양에 대한 탐욕을 다식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 미식탐이 더 중요하거든요. 음식이 야기할 수 있는 본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식탐이 더 중요한데 이 시에서 김치라고 하는 이 존재, 김치도 이 존재가 바로 그런 세속사와 연관이 돼 있고 수행자가 빠질 수도 있는 어떤 그 함정 뭐 이런 의미로 그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소금과 장, 염장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김치가 해석이 되고 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김치가 그만큼 아주 맛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선불교에서는 번뇌를 야기할 수 있는 미식탐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걸 세속적인 측면으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중생이 빠질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맛있는 음식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조선시대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조선시대 같은 어려운 불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불교 음식 문화도 그 일반 사회와 끊임없는 그런 관계들을 그 맺어왔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각김치와 그 관련해서 보면 곡주의 삼각김치를 얻어 감사를 드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가로부터 얻었다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고려 말에 그 이색의 목은 시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조선시대에 인원선사가 삼각김치 보낸 것에 감사하며 승려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암자의 스님이 삼각김치를 보내오다. 이 삼각김치와 그 서기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산종사찰의 음식 문화가 일반, 특히나 사대부가에 그 전파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도 보면은 레시피를 묻는 내용이 나오죠.
이세구가 삼각김치 제조법을 묻고 또 이 삼각김치는 생활이 어려운 조선 사찰의 승려들이 이 상갓을 따다가 곡식하고 바꿉니다. 시장에 가서. 이제 그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문건의 그 묵제일기. 그래서 이문건이 이제 귀향을 가서 이제 성주에 자기 고향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 성주의 사찰인 안봉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요. 근데 그 당대 이제 조선 시대에 그 제지 사족과 그 향찰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가 번거롭고 그러니까 뭐 곡식이랄지 콩이랄지 이런 경제적인 원조를 사찰에 해주고 사찰은 그 제지 사족 사대부의 가족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안봉사랑 이문건과는 바로 그런 원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사찰이 일상적으로 보내주는 음식이 뭐냐면 김치, 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매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문건가에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지금 마트에 가서 뭐 이제 사고 이러듯이요. 그리고 이제 조선 산중사찰 그래서 이제 김치와 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그 장에 관해서는 그 언급들이 뭐 많이 나오죠. 뭐 청장, 뭐 그 달인장,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언급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메밀로 국수 이제 해 먹고 뭐 두부 비시 해 먹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결론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가김치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조선에 이르기까지 불교 음식 문화의 가장 중심적인 기저 음식의 위치를 가져왔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사찰장은 불교상과 민중을 연결하는 가교로 일상과 세시 명절을 통한 음식 나눔과 재난시 구휼 사업 등의 핵심적인 물적 자원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시대 사찰의 김치화장은 불교 사찰과 일반 사회로 이어지는 가교이며 산중 사찰 음식 문화의 모습은 김치와 장을 공간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선불교 문헌에서 염장은 물질적 음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불교의 종교적 깨달음, 초지일관한 수행, 전법을 의미하는 종교적 이상을 나타내는 불교수로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김치의 정의를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김치가 뭐냐? 배추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배추와 무와 여러 가지 향신료, 고추루 등 여러 가지 젓갈 넣어가지고 이것을 절여가지고 다음에 숙성 발효시킨 거. 우리나라의 고유식품이다. 제가 그 파우차이의 내용에 대해서 쭉 제조법을 각 종류 쭉 한번 훑어봤어요. 봤는데 파우차이는 하루 만에 절여서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 3일 절여서 만든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같이 이렇게 몇 개월씩 절여는 거 양념이라는 건 초나 그리고 염면은 별로 들어가는 그 뒤에 요리하기 위해서 두반장을 넣는다거나 뭐 동물성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요리 재료 일부로서지 우리같이 완성된 발효식품으로서의 그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봤고 그렇게 쓰여 있고 제조법도. 그래서 김치원은 우리 그 고치와 양혜정 의회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이 절업 표시인데 사실은 훈몽자회에 그 당시에 김치가 국외음화 돼가지고 김치로 된 거예요. 사실 이 절하는 것은 김치죠. 이게 근거가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다 한번 이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김치원을 중국어 한자 침체라고 주장한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는 침체는 김치가 한자 표현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걸 김치고 실질적으로 훈몽자에는 우리 발효김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런 근거로 볼 때는 김치는 역사적으로 물론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의 집게문화나
중국의 파오차이나 염절임은 같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 숙성돼 우리는 발효라는 걸 했어요. 젓갈을 넣고 미생물수로 봐도 걔네들보다도 뭐 30배, 100배 이런 더 많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치의 역사, 어원과 역사를 이용하면은 김치의 기원은 농경 생활이 정착되면서 문화적 환경에 소림적, 이게 이제 삼국시대 제예요. 이때는 그때 양념 문화 그냥 그 문화와 양념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염절임에서 몇 가지 양념을 넣었던 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위지동의전 이게 의하면 고구려는 술 붓기, 장 담그기, 젓갈 등 아까 전자에 우리 그 발표하신 연사께서도 우리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 불교 문화. 근데 사실상 우리의 술도 보면요, 고구려 때 이미 와인류, 그 쌀와인이 개발이 됐다는 게 문헌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야생 머루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때 참 빛깔도 좋고 맛도 좋더라.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런 방법. 그래서 뭐 와인이 과일주로 만든 와인류가 유럽만 있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냈는데 그런 와인류가 과일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권 문화이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발효를 써서 술을 빚은 거죠. 또 이때 보면은 염장 발효가 신문학 아까도 이게 나왔습니다만 이때 해라는가 김치류 초기 형태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동국시장에 김치단단화 처음 들어가 있대요. 사실 그러면 이때의 김치 고려시대 전까지는 그렇게 양념을 많이 쓰지 않고 고춧가루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염장해서 발효 숙성을 시킨 거죠. 숙성 발효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이때.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얘기에 재밌는 게요. 뭐 저도 이렇게 예전에 그 식문화 하신 분들이 쌤 보면 고추는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사실 그걸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문헌도 가지고 왔더니 일본에서 오히려 일본의 체보라는 집에 우리나라의 고추가 일본의 와사비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추가 옛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즉 일본으로부터 우리 임진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가는 또 잘못 번역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가 산림경제나 증거에 이렇게 왔다는 주장도 문헌에 정확한 근거 없이 그렇게 추정된 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역시 우리 김치로 본다면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가 김치나 양념 문화를 써서 조선시대 때 이게 발효 문화가 김치 문화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김치의 역사를 보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된 곡물 우리가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곡물이 주식된 이후에 식당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룡문화권에서는 밥이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어와도 질기지 않고 모든 반찬에 특히 뭐 김치와 밥과는 영양학적으로 우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잘 어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 보면요. 우리 발효식품이 과연 면역력을 키우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오히려 독소를 제거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마이크로오미라는 그런 새로운 학문 분야가 더 각광을 받고 그래서 그 분야가 뜨는 분야이게 되는데 그 역시 우리 김치도 여기에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우리는 발효 김치다. 그래서 중국의 파오차이나 일본의 찌끄머라는 균수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썼었고요. 그러니까 시경의 3000년대 저가 처음 등장했다. 그래서 밭들에게 외가 열려서 이걸 조상해봤더니 이거 아까 말하자면은 오이지를 가서 오이 초절임에서 이걸 절하고 해서 바쳤다. 전자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주례지에 보면은 저자 외에는 부추, 순채 이걸 써가지고 17가지 절을 만들어 관청이 있었다 관리하는 거. 요즘들은 음식 관청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있었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고구려의 저 제조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들은 채소를 가지고 사실은 왜 염을 썼냐면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채소에는 수분이 거의 80% 있어요. 80% 자체에 있으면 발효 당시에 물러버립니다. 물러버리기 때문에 염의 산토화장으로 뽑으면서 조직이 이 팩틴질이나 이 조직이 굉장히 꼬득꼬득해져요. 오히려 오래 가고
그리고 염에 탈수된 만큼 양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발효식품의 기본은요, 오래 먹는다면 수분을 많이 빼줍니다. 바로 먹는 것은 수분을 별로 빼지 않고, 이게 발효의 기본이, 그래야 썩지 않고 양념이 잘 들어가고 오랫동안 발효해도 부패하지 않고 발효 상태로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계 다른 나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 다른 나라 채소 절임들이 어떤 게 가서 피클이 있죠. 피클이야 뭐 가장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우크라는 독일식 양배추, 염, 숙성, 야채 절임이죠. 이건 유산균이 많이 이게 보니까 보통 한 저온 상태에서 10도 이하에서 일주일 내지는 열흘. 요즘에는 사우크라다가 염만 넣는 게 아니고 유산을 그래서 뭐 자몽 이게 신 거 유자나 파인애플이나 넣어가지고 가장 제가 봤어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오차이는 사실은 소금 또는 식초. 그게 우리 김치처럼 좀 이렇게 소금 넣어갖고 발효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양념이 들어가는 이렇게 양념도 아주 담백한 몇 가지 들어가지 않은 거.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식재료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두반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걸 넣어가지고 다시 볶아 쓰고. 그리고 미생물이요. 이 사람은 유통을 위해서 대부분 살균 처리를 해요. 그래서 유통을 하지. 우리 김치 예전에 시레이션 해가지고 월남전 올 때 그런 통전임식으로 한 거지. 이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건 아니고. 찌개모노 잘 아시잖아요. 소림. 찌개모노도 주방에 많이 반다.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청주문화, 사케문화가 있던데 그걸 이용해서 뭐 주박제리, 주박튀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쌀겨, 쌀겨제리 이런 것도 있고, 아차라라는 것은 이제 말레이시아 반도, 인도네시아 같은 게 절인 김치인데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웅메부시 같은 것도 걔네들은 이제 유기산 때문에 우리 김치를 먹어서 일부러 더운 날에 먹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김치를 자꾸 채소 증가하면 김치 역사가 왜고, 그래서 김치를 우리가 절하는 거에서 우리 김치라는 건 따로, 제 생각에는 따로 하나의 김치는 발효된 식품으로서 해야지 다른 나라 사우크라트나 파우차이나 찌개모노처럼 염절임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비교해 봤어요. 찾아가지고. 김치와 기무치와 파우차이 역사는 이렇게 되지만 발효는 여기는 자연 발효 약간 발효가 일어나고 소금간장 또는 여기에 식초를 넣은 거고, 우리는 양념에서 자연 발효된 거. 이것을 우리의 김치입니다. 그래서 김치 유산균 수를 보면요, 요구르트 이상 많이 들어있어요. 잘 오래되고 잘 된 것은 요구르트 수준에 있다. 그래서 요구르트가 우리 김치 유산균, 이 젖산균 요구르트 내성에 가고 장내 적응성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기부치는 우리보다 한 1100분의 1 이하, 그리고 파우차이도 숙성된 거, 발효시킨 염으로 한 것은 뭐 일본의 찌개모노와 비슷하다. 뭐 기능성은 우리는 여기는 그냥 젖산 발효 외에 소금 절인 다른 양념을, 우리는 미생물 대사 산물 이게 지금 더 훨씬 더 장에 좋은 거죠. 그래서 김치찌개를 하든 김치전을 붓든 생으로 먹든 간에 균이 들어가는 작용도 있겠지만은 대사 산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올해 장내 요즘 뭐 이렇게 해서 기능성으로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봤더니요, 발효 양념소라고 이렇게 됐어요. 봤더니 김치라고 그래서 기무치지 왜 김치냐 그랬더니 김치래요. 봤더니 울산에 단체급식 김치에서 김치 국물을 사다가 걔네들이 SD를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뭐 양념을 재빠르게 상업적인 만들고 뛰나, 뭐 그거 괜찮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맛은 우리 잘 아시잖아. 여러 가지 오미가 잘 발효된 오미가. 그리고 여기는 기무치는 걔네들이 조미를 마야, 예를 들어서 뭐 7가지 시침이라든가 걔네들 보여 되게 담백합니다. 걔네들 식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파오차이는 두반장 식초 조미에서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먹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김치 파오차이가 우리의 김치의 원조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치는 우리 그 민족의 내려온 전통의 맛이 담긴 발효 문화로 이해를 해야 한다. 발효 문화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이 문학적 견제는 우리 전통, 우리만의 발효 문화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계절 영향 때문에 항시 계절 따라 김치가 다양했었고, 또는
이것을 막하향을 느껴서 승길자 김치가, 이 김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광주 김치전에 갔더니 그건 한 180여 가지를 내놨는데 무한하다. 이게 김치 레시피는 몇 가지냐 물었더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무한대다.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칵테일 레시피 몇 가지 였던 500가지, 1000가지. 그것도 무한대입니다. 어떻게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지역의 주변 환경, 또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우리 팔도김치를 봤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우리 각 특별한 문화 영향으로 특색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김치가 담고 있는 자연성이 뭐냐? 이게 지금 재료 만드는 방식, 자연적인 발효 수증을 통해서 섭취의 향미와 소화가 가지고 이 단계에서 자연의 조화와 맥을 같이 한다. 살아있으면 요즘 그래서 이제 옛날에 김치의 냉장고, 요새는 이제 아파트 문화권이기 때문에 뭐 단독주택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뭐 귀농 귀촌하고 별장 지어놔봐야 며칠 못 하고 3개월이면 다시 귀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옛날에 우리 땅 묻힌 김치똥 문화처럼 김치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중국의 수찬 지방의 파워차이, 뭐 여러 개 진짜 파워차이가 그쪽에 많은데 초절임 많고 소금무 절인 거 있고, 또 소금 절임한 것은 다른 걸 넣어 조리하지 우리가 아직 완성된 수준이 아니다. 발효라기보다 우리는 양념을 넣어서 젖산 발효를 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나갈 길은 우수성, 전통의 풍부한 문화가 있다. 이선 복합된 패키지로 우리가 이 김치 관광을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입맛에 맞고 우리 입맛도 막 외국인이 많이 한다. 근데 네, 한대영입니다. 저희가 우리 음식에 대해서 요즘 관심도 많고 자부심도 많은데 역사에 대해서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의 식품 과학자들이 2,0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역사라든지 우리 김치에 했던 종주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지극하고, 저도 지난 한 30년 동안은 식품만 했었는데 최근 이제 10년 동안은 이제 20년 동안은 우리가 우리 음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저런 제목을 가졌냐면요. 저희가 우리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문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문헌도 없고 역사적인 증거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1443년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옛날 서양 철학은 지금의 과학이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뭐 아까 미식학도 얘기했었고 인식학도 얘기했었고 논리학도 얘기했었고 어떤 형이상학도 얘기했었고, 전부 그게 그 당시에 현대와 같은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선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개념이 현대는 과학적인 개념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학 박사를 닥터 오브 필로소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음식에 대해서 접근한 방법이 문헌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고증도 없을 때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접근에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과학자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우리 음식의 김치 종죽 논란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치를 갖다가 이제 박재린 김태형 교수님께서 저거를 갖다가 분류해 줬었는데 좀 얘기를 하셨는데, 김치를 지금 우리나라 김치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얘기해 준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부 고문원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문원 본 사람들이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런 입장이고, 고문원으로 얘기하니까 만난 것보다,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역사를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 것 중에서 하나가 김치를 절임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절임 채소로 보는 거는, 그러면 절임 채소가 뭐냐? 아까 파워차이, 스게모너, 사워크라프트, 김치 다 똑같은 거예요. 절임류로 보면은요. 그러면서 김치류로 따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김치는 세계 독한 한국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절임류로 보면 안 돼요. 절임류로 보기 때문에
아까 어떤 그 인문학자들 고문원을 보고 김치가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자생으로 갈 때 그런 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과학적인 근거 없이 어떤 자기 어떤 자기 가설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거에 의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기반 없이.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잘못된 것 중 하나고, 김치를 절임 채소로 보면은요, 그렇게 분류하고 아무리 김치가 중국하고 다르다 얘기해도, 아까 김태형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김치가 뭐 다 다르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결국은 옛날에는 뭐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니까 파우차이랑 다를 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빠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자꾸 이제 그 고춧가루를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고대 김치하고 지금 김치하고 다르다. 아까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고대 김치와 현대 김치를 다르다고 인식이 돼버리면은 우리 김치 역사가 제대로 이야기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김치 역사가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는데 교류가 없던 사람들이 고대 김치가 다르고 지금 김치가 다르겠습니까? 그대로 조상들은 아무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는데, 자꾸 고대 김치는 뭐 백김치고 지금 김치는 뭐 빨간 김치다, 그런 논법을 쓰는 거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모든 음식이 탄생과 발전 가는 방향이 과학적으로 똑같은 보편적인 진리에서 가는 거예요. 탄생과 발전 방향은 보편적인 진리로 가는 것이지, 뭐 서양 다르고 여기 다르고 저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 다르고 우리나라 다르고.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는 세계 식품의 발달사인데 딱 세 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이, 아까 한과 정이 많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가 우선이에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먹고 안 죽느냐, 죽지 않은 걸 먹을 수 있느냐가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가 가장 두 번째 우선이에요. 먹은데 아까 공만식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는 얘기를 얘기하셨으면서 항상 채두를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그만큼 밥을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절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적인 토속적인 거에서 같이 갔을 확률이 더 많아요. 좌우간 우리 음식은요. 절 음식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 음식하고 틀리진 않아요. 어느 지역의 어떤 제사 음식하고는 다를 확률이 확실히 많지만은 지역 어머니가 하는 음식하고 틀리진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느냐가 음식 발달의 발전 방향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거는 서양도 마찬가지고, 그 갈릴레오가 얘기하듯이 가장 쉽게 저것이 저렇게 되면은 다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아무도 노력을 안 했다는 말인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음식의 발달 방향은 그 재료가 있거든. 농산물이 있든지 채소가 있든지 뭐 저거 있든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오래가게 어떻게 하면 오래 먹을 수 있느냐가 세 번째 발견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큰 우리 그 인류의 발견은 불의 발견으로서 많은 그 안전 문제, 먹으면 배탈 나고 문제를 많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불의 발견이 우리 뇌 구조가 바뀌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우연하게 불은 발견했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불을 이용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그 의도된 노력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맛없는 걸, 밥을 어떻게 맛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의도된 노력에 의해서 2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대부분 우연한 발견이에요. 저러다 보니까 나중에도 먹을 수 있었더라. 김치가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은요, 김치는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은 서양 음식과 달리, 서양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목적이지만은 우리나라 음식은요, 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가 우리 음식의 발달사의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간과 장과 김치가 발달한 건데, 똑같은 의도에서, 그래서
있는 게 채소밖에 없기 때문에 채소를 맛있게 먹는 걸 양념을 만들고 양념을 먹다가 남은 걸 며칠 지나서 보니까 냄새는 나는데 이거 먹어도 배탈이 안 나니까 또 먹게 싶으면서 이 세 가지가 해결되는 예라고 보면 그게 이제 정확한 그 과학적인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김치의 역사를 보려고 그러면은 한문책을 볼 게 아니라 지오 히스토리컬 팩터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와 그 다음에 어떤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형적인 형통이고 역사적인 요소가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지리적인 요소 중에서 가장 중국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저겁니다. 중국은 물론 자원도 풍부하고 쌀도 있고 우리나라도 쌀도 나중에 들어왔겠지만 가장 풍부한 거는 돼지 기름하고 생선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음식에 그런 맛있는 팩터를 얘기하려고 그럴 때 가장 큰 팩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도 팩터예요. 어떤 온도로 요리를 했을 때 가장 맛있느냐? 고온으로 할수록 맛있습니다. 300도, 200도, 400도로 하는 게 제일 맛있는데 태우면 더 맛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그러니까 채두라고 하셨잖아요. 채소를 했으면 고온으로 300도, 400도로 하면 다 타버리고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적어도 100도 이하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국과 같이 기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설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기름과 설탕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 맛을 찾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핵심인데 가장 맛있는 것은 소금이고 아까 소금을 소금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더 발전시키는 게 그 간장 아까 장 문화 있었고 또 하나는 김치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채소를 어떻게 먹을까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음식은 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 간장과 된장 간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채소를 맛있게 하는 게 양념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김치 역사를 얘기하면서 양념 얘기를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파워 차이가 우리 김치하고 똑같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맛에 대해서 우리 음식을 얘기할 때 맛을 빼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 역사를 제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맛을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맛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의도된 노력에 의해서 맛을 하려고 우리 조상들이 했다는 거죠. 특히 어머니들이. 근데 여기 아까 우리 고만식 선생님이 철학이시는데 고대 철학에서도 맛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고대 철학에서 미식학하고 다식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식학을 죄악시 얘기해가지고 다식학 때문에 미식학도 다 죽여버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다 의해서 미식학이라는 그 개념들을 하려고 했는데 먹는 거는 다식학 거기다가 또 쾌락까지 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의해서 많이 미식을 갖다 왜곡시켰는데 사실은 미식을 제대로 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맛과 관련된 요소 우리 오미가 더 동양에서는 있었죠. 근데 서양에서 이제 그 사미로 줄여버리고 일본이 우마비를 집어내버렸죠. 우리 맛은 오미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민족의 맛의 기준이 달라요. 향과 냄새와 색깔과 맛과 간 그런 느낌이 다 달라요. 인도는 가장 향적인 개념들이 강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맛을 내는 것 중에서 하나가 맛을 내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맛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잡내를 잡아주는 거. 그거하고 맛을 내는 걸 동시적으로 생각했다는 거를 꼭 좀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이해 안 하면 우리 음식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리와 맛, 조리 온도와 맛.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다 맛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음식 튀긴 음식 300도 400도로 하니까 맛있어요. 튀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분 활성도 떨어지니까 며칠까지 더 먹을 수가 있잖아요. 다 또 독소 같은 거는 다 부패균은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다 맛있어요. 근데 지금 튀김이 지금 건강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태운다든지 굽다든지 그런 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맛은 절대로 간이라는 맛하고요. 그 다음에 국물로 먹었을 때 시원하다는 맛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때 우리 고유의 맛 표현 같은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맛을 어떻게 낼 것인가가 세계 음식 문화의 역사 연구의 필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게 그 맛이라는 건데 우리 음식의 맛은 아까 나중에도 했지만 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음식의 탄생은 지리적인 요소가 또 중요해요.
어떤 것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을 것이냐 했었지, 우리나라 민족이 머리가 나빠서 치즈를 개발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치즈를 발생 못 시킨 것이지,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먹을 게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밥하고 공유하고 채소밖에 없었어요. 채소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우리 어머니들이 고민하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저는 장하고 김치가 발견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음식 요리가 가장 특징적인 게, 서양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하는데, 서양하고 우리나라 음식 특점이, 서양은 맛있는 걸 먹는 것이고 한 요리를 먹는 거고요, 우리는 밥을 맛있게 먹는 거. 그러니까 무엇으로 먹지 문화예요. 무엇을 먹느냐 문화가 아니라, 그런 문화라는 걸 반드시 인식하고 우리 음식 얘기를 해야지, 자꾸 김치가, 그 다음에 된장이 우리의 주식인 줄 알고, 그래서 영양성분 표시하자고 그러고, 염도 표시하자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음식에 대해서는, 특히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아주 심한 차별 문화였다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아쉽지만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김치장 발달 역사는, 이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요, 이겁니다. 어떻게 밥을 맛있게 먹을 것인지, 그게 끝없는 의도된 노력이고, 거기에 가장 큰 섹터가 맛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이고, 거기서 간에서 중요한 건 소금인데, 그보다 더 큰 것들이 간을 내는 것들이, 그래서 그 된장과 간장을 가지고 더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 우리는 간이고, 그 다음에 채소가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채소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채소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가? 그게 양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념이 서양에도 있다고 하는데, 양념은 서양에는 없어요. 손으로 묻힐 수 있는 것만 양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스는 양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식학적으로 볼 때 양념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맛있게 했냐면, 가장 맛있게 낼 수 있는 것들이, 맛도 중요하지만 색도 중요한 거죠. 그 색적인 요소가 고추예요. 고추가 우리 임진전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50만 년 전부터 이미 우리 고추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콩류가 세계에 다 다른데, 소야가 있듯이 고추 종류가 수십 종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고추는 50만 년 전에 있다가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양념 먹고 남으면은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우연히 다시 먹어보니까 냄새는 분명히 나겠죠. 먹어도 배탈이 안 나고 더 맛있어졌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음식을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김치가 파워차에 왔다는, 세상에 김치가 한반도 우리 민족밖에 안 먹는데 무슨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래서 어떤 모든 음식의 어떤 종주국이라는 거는, 거기 사람만 안 먹으면 거기 사람이 종주국이지, 그 사람밖에 안 먹고 이쪽 사람들이 안 먹는데 자기 종주국으로 이야기하는 건 넌센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거는, 김치는요 100번 먹어도 질리지 않은 거예요. 왜? 김치가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요소들이 지금 다, 아까 김태형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김치에 요즘 김치연구소에서 나온 문헌이 있어요. 고춧가루가 더 들어가면은 김치 유산균이 훨씬 더 잘 자란다고요. 아까 소금을 넣으면은 부패균이 덜 자라거든요. 그건 분명한데, 김치 유산균이 덜 자라게 한 거는 소금보다 훨씬 더 고춧가루가 들어갔을 때 더 잘 자라는 데이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발효 역사인데 우연한 발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양념을 떠놓고 얘기를 안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김치는 발효고 김치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밖에 없는데 김치류가 200가지나 되는데, 200가지 넘는 김치류를 갖다가 어디 절임채소에 류 하나 넣어가지고 절임채소, 그래서 파워차이, 찌개모노, 사워크라프트, 그게 김치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탄생할 수 없는 문화고, 김치는 고대와 현대가 다를 수가 없고, 김치는 주요리가 아니라 밥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맨날 먹어도 질리지 않은 음식이라고 한 것이지. 고추가 임진왜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김치가 아니다 얘기는 잘못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논리 중에 잘못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추의 진화를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이게 이제 짧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요 고추가 됐다. 뭐라고 그랬죠? 캡시콘 에누늄이 됐다는 거거든요. 보카툼이. 그러니까 사람이 원숭이 어쨌든 간에 이것도 틀리지만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방향은 맞아요. 근데 사람이 원숭이로 거꾸로 진화된다? 그 짧은 시간에 서양의 아이가 들어와서 아이는 보카툼이거든요. 요것이 들어와서 요 밑으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증거가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뭐 있겠지만은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과학적인 근거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뭐 지금 우리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고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50만 년 전에 고추는 196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났고 진화가 되기 시작한 거. 진화라기보다도 진화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분화라고 되는 거야. 오히려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한 300만 년 전에 그 지역에 아주 온도가 날씨에 아주 드레스틱한 컨디션에 있는 그러니까 열대지방, 인도지방, 저기 페루 그런 고추들은 좀 더 진화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지형이 아주 좀 바로 나쁜 조건이니까 진화가 됐다고 거기가 원산지는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자꾸간 변화에 맞게 온도에 맞게 풍토에 맞게 진화가 된 거는 맞는데 진화라기보다도 어떤 분화라고 보면 뮤테이션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새가 옮겼다는 거고 네이처에 나온 논문을 더 이상 우리가 부정하는 거 맞지가 않은 얘기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같았으면 아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었는가? 왜? 세계를 다녀보면서 고추 품종이 다양하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매운맛, 짠맛이 다 있는데 아이가 우리 고추라고 됐다고 과연 얘기할 수 없을까? 얘기할 수 없죠. 이거는. 그리고 정말 생명과학,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진화 생명과학을 알았더라면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절대 주장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고문원이 빅데이터화되어 있어요. 1970년도에서는 지봉유설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도 다른 고문은 백데이터 증거가 반박할 증거가 없었어요. 지금 빅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주장을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자꾸 이제 그게 이제 다 내려와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고문원 그다음에 한자 사대주의 그런 것들 때문에 있었을 거라는 거고 제가 아까 김태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김치문헌 고문원 다 있어요. 여기 다 고추 다 있고요. 고추장 다 있고요. 그래서 고대 김치는 백김치나 백김치로 절임류로 파오차이나 사워크라프트 등과 비슷하여 중국에서 우리나라 전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고추가 들어와서 고춧가루를 넣었더니 그때 더 맛있어서 현대김치로 발전을 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고 더 애국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중국 현대김치는 중국 파오차이와 다르니 그전에는 비슷하더라도 지금은 다르니 김치 종주국은 한국이다 얘기하는 것들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포체로 발표한다든지 그다음에 김치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것들은 김치 종주 논란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절대로 우리 음식은 저는 이건 분명해요. 중국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족의 삶을 버린 고문원으로 배운 자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민족적인 삶에 따라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거는 차별과 사대주의, 그다음에 우리 음식에 대한 왜곡이 심한 거는 가장 괴물은 저거고요. 그다음에 희과학자들이 만들어낸 한식에 대한 편애, 그리고 우리말 한식에 대한 요리형의 신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지만 우리 민족은 중국 민족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황하하고 요하하고 지금 황하 문명 베이징이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더 가까워요. 남만의 아까 사천이라든지 삼국 시대 그때의 문화하고 우리 문화는 완전히 다르고 적어도 남자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당나라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음식 문화 별로 갖고 온 거 없어요. 다 음식은 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에 다 어머니들이 지켜온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싶고 우리 음식은 정말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과 그다음에 김치가 같이 갈 수 있는 밖에 없었던 음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치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김치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